굿모닝, 기분 좋게 아침을 여는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상큼한 아침을 여는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주머니는 얄팍하고 정말 삶이 좀 팍팍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이 로또보다 더한 대박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박의 비밀 코너에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어제는 매서운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든 게 느껴지셨죠? 오늘은 추위가 더 풀립니다. 자세한 굿모닝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경남 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추위가 한 발 물러나면서 미세먼지가 이젠 걱정되시죠? 오늘 전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많은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아침과 밤 사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기질은 수시로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만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광주는 0도, 부산은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이 8도, 대구는 9도로 모두 영상권을 기록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안타까운 화재 사고 없도록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는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소화기 사용법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또 피부 보습을 위해서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중부 일부와 제주에 눈비 소식이 있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또 토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월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겨울엔 따뜻한 차 한 잔이 자주 떠오르시죠? 많이 즐겨 마시는 녹차에는 황산화가 풍부해서 암부터 심장질환까지 물리치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 홍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무려 21%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 홍차와 비슷하지만 홍차보다 더 짧은 시간에 발효시켜서 더욱 풍부한 맛을 가진 우롱차는요.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로 12,000여 명의 피해자를 낳아서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씨에게 바로 어제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는데, 자, 어떤 사건인지 좀 개요를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2011년경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고 네. 인물입니다. 저도 당시에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개발, 특히 셰일가스, 셰일오일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FX 마진 거래라는 해외 선물과 연계를 시켜서 이런 투자자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기 오일가스 개발, 셰일오일 개발을 하고 관련해서 이 외국한 투자도 하면서 매달 한 월 1%에서 많게는 10%. 결과적으로 1년 혹은 2년 후에는 달달이 이자도 받고 원금까지 보장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게 됐고요. 네. 그때 모았던 투자 액수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와.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거의 10,000명이 넘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 이게 그야말로 불법 피라미드의 전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걸로 돈 조금 주고 돈 들어오는 걸로 돈 조금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기가 드러났고요. 이 김성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1조 원 다 날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형사적으로는 징역 15년형, 사기, 특가법상 이런 걸로 받았는데 민사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렇죠.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최근에 민사 판결이 나서 이 김성훈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김성훈의 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 개시가 들어간다.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예, 조금 전에 투자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이제 파산 절차를 법원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은 이 김성훈 회사에 들어가서 은닉 재산이 없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서류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송금했던 온라인 계좌 이체 이런 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4월 6일까지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는 것들을 채권단 집회에 가서 다 이제 공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명단이 작성되는데 문제는 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기를 고의로 쳤다면 1조 원이 넘는 돈 다 어디엔가 은닉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드러나는 게 한 몇천억 정도 해외 송금하고 법인 세금 그 정도라는데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수천억 원대 그 자금의 그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원 파산 관제인 혹은 주변인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닉 재산 같은 거 이 내부자들이 신고를 해가거나 법원에 알려주게 될 경우 많게는 20%, 최소한 5%를 본인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 김성훈 대표 주위에 이 내부자들이 이 사건의 이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피해자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죠. 설을 앞두고 명절 대표 선물 세트로 꼽히는 한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네,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원래 김영란법의 예외 조항이 3, 5, 10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5, 선물은 5만 원이었었는데 한우 농가, 우리 수산 농가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가령 한우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섞여 있을 경우엔 10만 원까지 선물 세트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이번 설날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일부 악덕 도축업자들이 한우 선물 세트라고 하고 거기에 병든 소들을 일부 섞어 놓아서 판매됐다라는 것이 이제 붙잡히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우 한 마리 가격은 지금 한 700만 원, 800만 원 선이거든요. 근데 이 도축업자들이 이용했던 병든 소 같은 경우에는 한 5, 60만 원에 그냥 폐기 처분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불법 도축업자들이 저 한 5, 60만 원에 병든 소들 같은 것들을 다 구입을 해서 일부를 떼어낸 다음에 한우 선물 세트에 이렇게 섞어 넣는 그런 수법이 이번에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축산물 이력제라는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눈속임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방금 전 화면에서도 잠깐 비쳤지만은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우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출산물 이력제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즉 한우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 한우에게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유통이 됐고 어느 농장에서 키워졌고 이런 것들을 쭉 어디에서 도축이 됐고까지가 완벽하게 시스템화됐고 그게 또 바코드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보면 이 한우의 운명, 일생을 다 알 수가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네요. 분명히 출산물 이력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병든 소를 섞어 넣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검사의 한계라고 합니다. 출산물 이력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 공무원 수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 사기 치려는 업자들이 맘만 먹으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한 10마리 정도는 출산물 이력제가 있고 거기에 2마리들을 섞어 넣어버리면 그걸 잡아낼 거군요. 수가 없는 거죠. 저걸 한 마리 한 마리 다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리의 허술한 점을 틈타고 드러났어야 되는데 실은 이게 전반적인 우리 한우 선물 세트의 브랜드 가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로 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번 얘기합니다만 사람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은 좀 안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다음 얘기입니다. 한때 소방 비리로 누명 쓴 소방관이 누명을 벗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죠? 네, 오늘 동아일보에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사건은 2014년 당시 이제 국회에서 소방청 감사, 국무회의 감사였습니다. 소방청 감사를 할 때 약 한 76억 원 정도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을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다 예산 낭비가 됐다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소방청 중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소방관 박모 씨, A 씨가 그 당사자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소방관 A 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됐고요. 2015년에는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게 2015년 10월이었는데
그 충격에 그 한 달 뒤인 11월에 이 소방관 A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쓰러진 후에 가족들이 나서서 절대 우리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들어가게 돼서 이제 징계 처분 소송까지 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2심에서 1심까지는 안 됐지만 2심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뒤집혀지면서 이 쓰러졌던 A 씨가 당시 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돼 있지 않다. 알고 봤더니 일부 직원의 거짓 진술, 무고가 있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서 모든 판결이 뒤집혀진 건데 네. 이제 문제는 현재 이 당사자인 A 씨가 이제 뇌출혈로 지금 아직 쓰러져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예,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이 이렇게 징계가 취소는 됐지만 당사자가 현재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뇌출혈이라는 게 실은 예. 이제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뇌출혈, 뇌주용량 보면은 뭐 단기 기억상실증 혹은 여러 가지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접한 A 씨도 뚜렷한 감정 표현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쓰러져 있는 동안이 너무 길어서 당시 소방청에서 와서 의원 면제,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관두겠습니다라는 거에 이제 동의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복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면제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네. 누명을 썼었고 이게 이제 누명이 벗겨진 상황인데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건강 회복 그리고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증권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네. 예, 국내 증시가 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이드카라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요, 주가가 급등한다든가, 네. 또는 급락한다든가 했을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지면은 이게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분간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을 정지시키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상승 사이드카, 급락 사이드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급등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장중에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의 선물은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데 선물 지수가 6% 넘게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 멈추자. 네. 근데 개인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하는 이제 그 매매가 5분간 정지가 됐던 그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한 3.85% 급등한 채 이제 마감을 해서 그동안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코스닥 투자자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만에 웃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장을 보면은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참 상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편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장을 보시면 이게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어제는 우리 국내 시장에도 본 것처럼 막 굉장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네. 급등 사이드카도 걸리고 이제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나 실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거의 이제 폭락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3%, 4%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오를 때도 3, 4% 오르고요. 네네. 떨어질 때도 뭐 4, 5%씩 폭락을 하는 이 정도의 시장이 실은 뭐 1%만 올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4, 5%씩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게 급 변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이 급격하게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시스템 오류라고 해서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제 인덱스 펀드들 그러니까 시장을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에 따른 이제 시스템 오류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한번 크게 위아래로 출렁출렁 될 경우에는 이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역대 경험을 좀 보면. 그래서 우리 투자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루 폭락했다라고 해서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뭐 하면 안 되고 또 네. 하루 어제처럼 급등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이제 저점 찍었나 보다 또 너무 낙관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조언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전문가 입장에서 네. 앞으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좀 보수적 대응을 네, 권하고 네. 싶습니다. 이게 어느 중간 지점이라든가 저점에서 일어난 변동성이 아니라 거의 꼭지점에서 일어난 급등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대형 큰 손들이 떠나고 있구나, 탈출을 하고 있구나. 이럴 때 나오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너무나 쉽게 예단을 하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해드렸던 것이
우리가 무릎에 사서 주식을 어깨에 팔아라. 이런 조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무릎은요, 이 떨어질 때 무릎이 아닙니다. 올라갈 사람 몸이 있으면 바닥을 딱 짚고 올라올 때 무릎에 사는 거고요. 어깨에 팔아라도 올라갈 때 어깨에 파는 게 아니라 어깨를 지나서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 어깨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마음들은 굉장히 괴로우시겠지만은 여기서 다시 물을 타고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확실한 반등이 이루어질 때 바닥을 찍고 무릎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실은 이 물타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장세라면 가령 뭐 뉴욕 증시가 오늘 하루에 4%씩 빠진 장세라면 실은 당장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 2주일 정도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들으면은 참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주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그걸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 정철진 칼럼니스트의 조언처럼 조금은 끈기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게 2008년이니까 벌써 10년 전 일인데요. 이제 숭례문 화재 사건,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덕수궁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이런 국가 문화재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제2의 숭례문 화재는 없다라는 식의 하나의 이제 일단의 훈련이 펼쳐진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국보 1호인 숭례문은 지난 2008년 토지 보상의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의 방화로 허무하게 소실됐습니다. 새까만 수치된 목재에서 당시 처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덕수궁 중화전에선 제2의 숭례문 사태를 막기 위한 재난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지금 중화전에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 초기 진압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주요 유물을 꺼내는 사이 경찰들은 방화범을 쫓습니다. 숭례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진행된 오늘 재난 대응 훈련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방대원 2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헬기와 소방차가 동시에 물을 뿌리면서 화재는 1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문화재의 특징은 목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10년의 어떤 그런 저희들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문화재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훈련을 확대하는 등 문화재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김종석입니다.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입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로 공기오염이 나날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나의 대안으로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황규락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는 사실 환경 문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재난 상황, 재난 문제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2월에 봄철에만 왔다 가는 녀석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공기오염 배출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에는 태양열이나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같은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수소 전기차가 환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판넬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친환경 수소 전기차 그것이 알고 싶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가 있네요.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한 대가 달리면은 환경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네, 공기 정화가 된다고요? 공기 정화다. 예, 아니 아무리 친환경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차가 달리면은 보통 이제 매연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오히려 공기가 정화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수소 전기차의 원리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차 안에 수소가 있어요. 수소를 싣고 달리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서 이를 전기분해해서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기 중에 각종 미세먼지가 있는 공기들을 필터를 통해서 빨아들이면서 정화를 한번 시킵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가습기, 그러니까 우리가 수증기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거를 또 한 번 정화를 시키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거의 뭐 한 99% 정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전기차를 달리면은 그만큼 청정 공기가 배출된다. 달리는 공기청정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신기한 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달리는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 그 양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 대가 달린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되긴 된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뜯어보죠.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자, 성인 약 43명. 한 대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성인 약 43명이 마실 수 있는 청정 공기가 배출된다는 건데요. 꽤 그런 많은 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예, 정말 많은 양이죠. 예,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1시간을 운행을 하면요, 청정 공기가 26.9kg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양이 성인 43명이 1시간 동안 호흡하는데 필요한 공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또 두 번째로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나.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자, 5분 충전으로. 예, 이게 지금 중요한데 5분 충전으로 과연 600km요? 이게 사실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 갔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네요. 대전쯤까지 뭐 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봤어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약 한 3번 정도 충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그 일반 전기차가 그 정도니까 한 번 충전에 한 40분 정도 충전을 하니까 일반 차보다 2시간 정도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지 않고 달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거기다가 이제 충전 시간이 한 40-50분 정도라고 하셨고 400km를 가려면 한 3번 정도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반대로 5분 충전에 한 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그런 친환경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 그렇다면 또 어떻게 그런 주행이 가능한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이 가장 기술이요.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이 차 안에 얼마만큼의 수소를 저장하고 달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기술인데요. 요즘에는 뭐 이제 수소 전기차 안에 이 수소를 저장하는 양에 따라서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술이 증가할수록 좋아질수록 달리는 거리도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600km 정도지만은 앞으로는 뭐 1000km, 1500km 기술이 발전할수록 계속 그 거리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번. 네, 서울에서 평창까지 190km인데 여기를요. 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고요? 그것도 완전. 네,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인데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또는 뭐 커피를 마시면서 서울에서 평창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사실 서울에서 평창까지 실제로 주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핸들에 손을 떼고도 알아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평창까지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차가 알아서 그냥 주차가 스르르 움직여서 가능하고요. 또한 이런 점도 있어요. 이제 이 수소 전기차를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안전 문제, 이거 혹시나 뭐 터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수소 탱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흔히 막
수소 폭탄이다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수소가 어느 정도 해서 팽창을 해서 터지려면은 그만큼의 엄청난 충격과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안전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요즘에는 또 화재나 또 충격 실험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하게 진행을 해서 뭐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친환경 수소 전기차 정말 대단한 녀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세 가지 장점.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 성인 약 43명이 1시간 정도 마실 양의 공기가 정화가 된다. 5분 충전으로 무려 609km나 간다. 그리고 서울에서 평창까지 190km 구간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 누구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가격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 차가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청정 공기를 배출하다 보니까 괜찮은 차다 해서 이 보조금도 사실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뭐 SUV, 중형 SUV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소 충전소도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차 말고 그러면 어떤 차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요. 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반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차종에 따라서 그냥 1,4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차등 적용이 돼서 배터리 용량이나 뭐 연비 등을 고려해서 약 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보조금을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지금 절차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려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신청을 뭐 일반 차를 구매하시다시피 한 다음에요. 그냥 가서 선착순이나 추첨 제도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 전기차 인기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는 선착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대수가 제한돼 있는 만큼 빨리 가셔서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지자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자, 오늘은 친환경 수소 전기차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효자 품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야심차게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창업으로 대박이 난 사례자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고 각 분야의 고수들이 마케팅 전략 그리고 재테크 전략까지 파헤쳐주는 대박의 비밀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박 사례자를요,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제 손바닥을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손바닥만한 것으로 바로 연매출 1억 원이 넘는 대박 신화를 도전했다는 대박 사례자를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연매출 5억입니다. 5억. 네, 5억입니다. 5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한 대박 사례자를 직접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조영준 그리고 소영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모실게요. 아우, 말로만 듣던 서민갑부를 스튜디오에서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두 분이 닮으셨어요, 진짜. 부부시니까. 닮게 되겠죠? 당연히 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손바닥을 보여드렸었는데 과연 뭘까? 손바닥만한 크기에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럴 것 같습니다. 뭡니까? 바로 호떡입니다. 호떡입니다. 호떡이었군요. 호떡.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호떡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짠! 진짜 호떡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을 먼저 열어보면요. 저희가 맛부터 한번 네네네. 보겠습니다. 그냥 팥
들어가 있는 호떡이 네네. 아닌가 싶은데, 그죠? 네.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그 호빵에 들어가는 그 달콤한 팥 있잖아요. 네. 그걸 호떡에다 넣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만든 호떡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호떡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서로 연구해서 네. 단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단팥으로 한번 저희가 근데 직접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야, 단팥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팥 그러면은 겨울철에 네. 호빵에다가 주로 넣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따끈따끈하게 확 쪄가지고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호떡에다가. 네. 보통 호떡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흑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죠? 흑설탕이 들어가요. 근데 그 식상한 흑설탕 대신에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팥소를 넣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단팥 호떡도 저희가 직접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맛있는데 네. 다음 호떡도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똑같은 호떡 같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맛을 봐서는 우리가 원래 먹는 그 달콤한 호떡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네. 네. 이건 무슨 어떤 호떡이죠? 호떡이죠? 이게 바로 꿀호떡입니다. 아, 원래? 오. 아, 근데 무슨 특별한, 그럼 우리가 많이 먹는 그건데? 저희는 8가지 견과류하고 또 저희만의 노하우를 여기다 접목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다가 꿀이라든지 네. 그 흑설탕만 넣은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다 견과류를 다양하게 넣었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네요. 지금 견과류가 네. 씹히고 네. 또 고소한 맛이 훨씬 더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떡을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만 만들어서 파신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뭘 넣을까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것저것 지금 많이 넣어서 사람들의 그 어떤 입맛을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자, 세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 어떤 호떡. 호떡이 나올까?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언뜻 보기에 무슨 채소 같은 게 들어있고요. 하나는 뭐 당면이 들어있고. 이거는 무슨 호떡일까요?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 썰어놓은 게. 자, 요거. 요거 뭐 아까 보니까 당면 같은 거 네, 들어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당면 약간 매콤 만두 같기도 하고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드시는 거는 네. 고기호떡입니다. 고기랑 야채 호떡 두 가지가 있어요. 야채 호떡은 당면하고 3가지 채소가 들어있는 거고 네. 고기는 돼지고기랑 약간 매콤한 맛을 네. 살리고 네. 함께 식사도 가능하게 풍성하게 네.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처음에 단팥이 들어가 있는 호떡. 네. 네. 그다음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호떡. 네. 그다음에는 채소. 네. 그다음에는 고기. 고기가 들어가 있는 호떡. 이렇게 네 가지를 맛을 봤는데 네네. 총 들어가는 그 속 재료가 그럼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만드신 게? 이 뭐 속 재료수를 이게 아침마다 저희가 네. 만들고 있지만 네. 가지수로 우리 한 10가지가 넘잖아요. 아, 지금 네 가지만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네, 그렇죠. 이 외에도 한 5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자,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 4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 속이지만 네. 일단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맛의 비결이 뭔지 궁금해지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자 지금 뭐 그 호떡 안에 들어가는 그 속을 네. 여러 가지 재료로 좀 만드는 모습을 저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네. 이 호떡 속 재료는 네. 어떻게 선정하시고 또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만드시나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호떡은 네. 그날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네. 신선한 반죽 그리고 신선한 안에 속재료를 매일 저희가 만들어서 네. 그 맛있는 맛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것을 매일매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 정말 매일매일이라고 네. 하셨는데 보통의 애정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원래부터 호떡을 좋아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호떡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호떡 만들 생각을 예. 하셨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랑 호떡 만들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네. 네. 진짜 먹고 살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계기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네, 좀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시련을 극복하고자 둘이 손잡고 네. 우리가 한번 더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했던 게 지금의 결과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되네요. 지금 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전 정보를 들었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친구에게 좀 배신을 당하셨고 네. 그때 빚이 금전적으로 좀 한 72억 정도 됩니다. 72억이 있으셨고 네.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다 하시다가 결국은 네. 호떡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그렇죠. 만나게 됐고 네. 지금은 70억을 다 청산하시고 네. 돈을 오히려 더 많이 벌고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편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모시기 시작한 건데요. 예. 자, 그렇다면 호떡갑부의 연매출 추산 자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하루에 매출 한 1,500개라고 쳤을 때 네. 평균 한 1,000원이라고요. 그럼 하루에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150만 원 곱하기 한 달 30 하면은 4,500만 원이고 곱하기 12를 하면 한 5억 4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억 이상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죠? 이 중에 이제 재료비 빼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수익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는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건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매출을 올리게 된 비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열정이요. 아, 열정이요? 너무 추상적인데요. 비법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네. 그 호떡은 네. 맛있어야 맛있어야 돼요. 네. 그 맛을 네.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네. 그 맛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정성은 네. 아마 고객님들이 많이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해 주셔서 네, 네. 또 찾아주시고 네. 또 그 채찍질 받았어요. 더 열심히 만들어라. 더 맛있게 만들어 달라. 예. 그래서 저희 소재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 네, 발전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총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저희가 올해 8년 차입니다. 8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이 호떡 갑부만의 성공 비결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확인하시죠. 여기가 지금 어디죠? 호떡 삼청동입니다. 짧아야 지금이 짧습니다. 호떡. 야, 어서 오세요. 사장님께서 정말 직접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근데 계산은 지금, 계산을 손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거죠. 계산해드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야. 사장님이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뭔가를 날리네요. 일명 뻐꾸기를 날리시는구나, 계속. 손님들 지루하실까봐. 네. 그리고 네. 2.5평 정도의 작은 가게인데 네.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굳이 공간이 넓을 필요가 없이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 활용. 네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직접 그 장사, 영업을 예. 하고 계신 곳을 찾아가서 그 비법을 살펴봤는데 한 네. 4가지 정도네요. 네. 직접 길거리 마케팅, 홍보를 한다. 예. 그다음에는 계산은 내가 직접 안 해주고 손님이 다 알아서 계산한다.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뭔가를 날려준다. 마지막으로는 2.5평의 작은 가게인데도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잘한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롭게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용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한층 더 효율적인 재테크 솔루션을 조언해 주실 박혜영 재테크 전문가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보셨죠? 네. 예,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길거리 마케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네. 길거리 마케팅은 일반 그 자영업자들도 많이 시도하는 방법인데 네. 길거리 마케팅의 경우에 지금 삼청동 호떡이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냐면 삼청동 호떡은 지금 좁은 골목길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찾기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지나가면서 발길을 얻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 그런 사람들한테 호떡집이 여기에 있다는 부분을 한번 인식시켜 주는데 네. 길거리 마케팅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네네. 사장님의 재치 있는 입담은 이제 거기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데요. 네. 실제로 오신 손님들이 거기 고객들이 이제 좁은 골목 속에서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여기를 한 번 더 보게 만들어줌으로써 네. 여기가 맛집인가? 왜 줄을 서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함으로써 네.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괜히 사람들 줄 서 있으면 이게 무슨 줄이지? 맞아요.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쳐다보게 되거든요, 사실. 네. 이게 어느 식당을 들어가는 줄인지 아니면 뭘 기다리는 건지 막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그게 예. 다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네. 이제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장소 그리고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네. 나들이 장소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왜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장님이 제치는 입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들이 원하던 심리적 만족감까지 더해줄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어서 네.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손님들한테? 아니 왜냐면은 손님이 매번 오는데 그 손님이 호떡을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이게 좀 어린 친구들이 오면 네. 뭐 간단한 유언인데 어느 별에서 왔어? 예? 어느 별에서 왔어? 아, 어느 별에서 왔어? 그래서 물어보면 좀 당황하지만 예. 즐겁게 유쾌하게 성남 예. 별에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대변해 주시고 예.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교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른들한테는요? 어른들한테 아이.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어른들한테는 이제 다정하게 건강하시죠. 인사. 예, 또 오셨네요. 예. 처음 오셨지만, 기억하고. 예, 아니요. 처음 왔는데? 처음 왔는데 다 가시는 거죠. 또 오셨네요. 근데 저 처음인데 그럴 줄 알고 인사 미리 드립니다. 또 오실 줄 알고. 네. 오. 이런 부분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예. 저희 호떡집에 이제 임산부들 오시면 무조건 공짜로 드려요. 임산부는? 네. 와. 저희는 무조건 공짜로 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임산부가 되면 꼭 가겠습니다. 임신하는 기간에는 제가 네. 무조건 공짜 드리고요. 예. 혹시 그런 분 없었습니까? 네. 호떡 공짜로 먹고 싶어서 나 임신해가지고 일부러 막 찾아왔다고. 아니요, 저희 뭡니까 이거 진단서 네. 봐주신 분도 있어요. 진짜요? 6주 됐다고. 초음파 진단서도 임산부 가져온 마크 적도 있고. 있잖아요. 예. 핑크색 마크.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네요. 아니 두 분 중에 그러면 입담은 조 사장님이 훨씬 네, 좋으신가요? 담당이 저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역할이 또 확실히 네, 구분되어 구분되어 있네요. 입담 있습니다. 담당 그리고 만드는 만드는 기조 담당. 그렇죠. 그러시네. 예.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가 계산을 사실은 본인이 해줘야 되는데 손님이 직접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네,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계산을 이제 손님이 직접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네.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길거리 음식 하면은 부정적인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뭐 비위생적이다, 그리고 지저분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고객이 직접 계산을 하게 함으로써 이 가게는 위생을 신경 쓰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렇죠. 돈을 만졌던 손으로 그쵸. 네. 다시 호떡을 굽는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생적이라는 부분을 좀 더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게 네. 굉장히 큰 효과고요. 네.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다리는데 좀 지루한데 네. 뭐 거기서 직접 계산을 하면서 조금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셨다가 네. 손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양심에 맡기는 건데. 거의 없어요. 너무 즐거워하시고 네. 특히 애국인들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하시고 유쾌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 솔직히 얘기하면 네. 집 앞에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잖아요. 네. 그럼 민원서류 같은 거 뗄 때 네. 뭐 600원, 400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냥 가도 모르지 않을까?
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씩은 해봄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니까 네.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10,000원짜리를 내고 호떡 5개를 가져갔는데 뭐 6,000원을 가져간다든지 막 거스름돈을 네. 이런 경우는 없나요? 가끔 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헷갈려서 그런 건가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일부러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긴 한데 전혀 저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특별히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진 않는데 제가 1,000원은 더 가져갔구나. 인지는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길거리 음식이어서 그런지 가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요. 2.5평. 그죠? 네, 2.5평 정도였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손님이 많아지면은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가게 확장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호떡이라는 특성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먹으면서 하는 간식에 조금 가깝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삼청동 호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요리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호떡을 먹고 있으면은 나도 호떡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줄을 서서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저기서 맛있는 거 뭐 파나? 라고 생각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2.5평이라는 그 평수가 사실은 호떡을 파는 평균적인 사이즈인가요? 보통은 그것보다 더 큰 경우도 그러니까 더 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2.5평을 처음에 마련하신 거는 사정상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저희는 더 좁은 데서 했어요. 한 평, 1.5평 진짜요? 정도. 네. 1.5평이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진짜 두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거의 움직이는 공간이 없는 거죠. 찰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한 평을 늘리신 거네요? 네, 많이 늘렸죠. 저희는 굳이 많은 평수가 필요 없는 테이크아웃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평에서 2.5평이 됐으면 거의 한 170% 이상을 늘리신 거예요. 가게 평수를. 퍼센트로 따지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엄청나게 늘리신 건데. 예. 자, 지금까지 이제 4가지 비결. 조영준 씨, 이 조영준 사장님께서 직접 내세우고 있는 성공 비결을 이 마케팅 전문가 입장에서 짚어주셨는데 이 외에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지켜보시면서 캐치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호떡 하면은 가장 관련된 연관어 중에 하나가 바로 씨앗 호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건 이제 지역의 명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올 때는 일반 호떡과는 다르다. 그래서 다름이라는 게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삼청동 호떡도 마찬가지로 4가지 맛이나 있잖아요. 단팥, 꿀이랑 이제 여러 가지 견과류가 된 거, 그리고 고기, 채소 이렇게 4가지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아서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호떡은 아무래도 식사의 개념보다는 간식의 개념이 좀 훨씬 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삼청동 호떡 제가 운영 시간을 봤더니 점심 시간부터 운영을 시작하셔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운영을 이제 안 하시고 다음 날 더 양질의 호떡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 시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하시다 보니까 재료 떨어질 때까지만 하자 이렇게 뭐 마케팅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솔직히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둘이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또 내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준비를 신선한 재료를 매일 준비해야 되니까 영업 시간을 좀 저희가 적절히 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일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 재료 준비는 몇 시? 저희가 보통 7시 반? 아침 7시 반 시작하셔서 재료 준비하시고 가게 문을 여는 게 11시 반에서 12시. 두 분이 서로 딴 가게를 하시나요? 사실 시간이 서로 저희가 혹시 경쟁 상대가 나오신 거 아닌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집사람하고 이렇게 좀 안 맞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11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딱 점심 먹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간식 정도 먹으러 올 때쯤 시작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서두르셔야겠네요. 이미 지금 준비를 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미 해놓고. 철두철미 그리고 나서 또 오후 몇 시까지 딱? 저희가 보통 7시까지는 합니다. 저녁 7시까지 딱 하고 이제 재료가 남건
다 떨어졌건 아예 그냥 거기서 딱 문을 닫는. 네, 그 전에 끝날 때도 많아요. 한 6시나 5시 반에 끝날 때도 재료 준비된 재료가 끝나면 그냥 문 클로즈. 보통은 그럼 2시간 남으면 여보 잠깐만 나 가서 좀 더 만들어 올게. 가가지고 또 막 재료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경우 있는데. 저희는 간직이 숙성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음식이에요. 철저하시네. 자, 그리고 지금도 정말 서민 갑부로 자리매김을 잘 하고 계신데 오늘 마케팅 전문가가 나오신 김에 혹시 뭐 또 다른 좀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직도 모자라는 게 있을까요? 이분에게? 물론 이제 지금까지 잘 해오셨긴 하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그 맛집이라든가 그런 곳들에서 가장 최고의 마케팅은 이제 입소문이었었거든요. 입소문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SNS 마케팅이 맛집을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청동 호떡을 SNS상에서 살펴봤더니 최근에 이제 사장님께서 입구에다가 그 입간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입간판과 함께 찍은 인증샷 같은 것들이 SNS상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삼청동 호떡은 이미 화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유명세를 가지고 잘 유지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맛집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잘 되면은 맛이 변하거나 맛들과 변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정도만 첨부하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SNS 마케팅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SNS 상에서 사람들이 뭐 이야기거리나 사진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뭐 이벤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을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희한하게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대박이 나면 조금 맛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소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함부로 또 말을 뱉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많죠. 아이고 이제 배불렀구만. 음식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섭섭한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맛을 굉장히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두 분께서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친구를 잘못 이렇게 만나는 바람에 무려 72억. 그거는 이제 이상민 씨 빚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이상민 씨도 아직도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걸 이미 다 청산하셨고 지금 이제 그 이외의 돈을 이제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기왕에 모셨으니까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의 자산을 지금은 갖고 계신지가 대략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대략 저희 한 15억 정도. 야, 그러면 70억을 다 갚고 15억을 했으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지금까지가 아니고요. 총 따져보면 100억 가까이 되는 거.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문제는? 또다시 또 수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재테크 전문가께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과요금 건물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안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재테크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위 발품이라고 하는데 많은 매물들을 보고 그냥 보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비교해서 보시면서 그러니까 A와 B의 가격이 비슷하지만 어떤 면이 다른지 그렇게 이제 자꾸 비교하면서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러면 이제 보는 안목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확신이 생긴다고 저거 나 사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생기실 때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쯤 됐을 때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사놓고 계속해서 매달 꼬박꼬박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매월 수익이 나오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은퇴 이후에는 이제 수입이 없어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때도 매월 이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물을 구입하실 때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걸
습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로 가서 발품을 팔아서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 실제 물건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고 하시다 보면 이제 감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들 때 그때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혹시 이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좋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인데요. 네. 역세권 5분 이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역세권 10분 이내라든지 교통의 요충지를 사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네, 교통이 편리한 곳. 예, 그게 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사시는 게 아파트를 좋겠다. 살려면. 네, 그게 네.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편의시설이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다음에 영화관 이런 것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을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 환경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학군이 좋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좋은 그 학원들이 있는 곳이 좋겠고, 그다음에 유해 환경이 좀 적은 그런 예. 지역을 구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을 위해서 산책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산이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개를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하시면서 구입하시면 실패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완벽한 입지 아닙니까?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네, 뭐 순서별로 따져서 막 4가지가 된다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고 5가지 다 그러면 이게 5가지면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네요. 이 중에 한 3-4가지는 다 들어가 있는 쪽으로. 네. 굳이 또 중요성을 따지자면 일단 교통 입지가 가장 입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좀 대단지면 좋고. 네. 나중에 이제 매매가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 위주로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은 항상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살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주는 아파트가 또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를 사서 수익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를 좀 좋은 곳으로 해서 뭐 물론 자기가 사는 것도 좋고 투자 개념으로 좀 이렇게 사두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데 설명을 쭉 들으면서 두 분 제가 표정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조 대표님은 우리 집 어떤 그 건물이 내 건데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 이미 사놓은 것 같은 그런 표정도 좀 보이고요.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뭔가 투자할 거나 일이 있으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요, 이미. 자, 그 솔루션을 지금 제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조영준 씨 외에도 이 대박의 비밀을 함께 시청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일반적인 또는 아닌 특별한 재테크 방법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수주분이 많은 전업주부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외한이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70억대 그 임대사업가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부동산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첫째 딸이 6살 때 비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아파트에 대한 그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좋은 아파트지 하면서 계속 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3년 정도 했어요. 한 번도 안 사고 그냥 가서 계속 발품만 팔고. 야, 정말 끈질기시네.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또 가서 식당 같은 데 가서 밥도 먹어보고 백화점에 가서 장도 보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공원도 놀아보고 한 3년을 그렇게 발품을 파니까요. 그 아이가 헷갈렸겠는데요. 이게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 마치 주말만 되면 같이 갔으니까. 맨날 오긴 오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만 놀고만 가고. 거기서 도서관도 매주 가고 이제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고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사니까 3개월 만에 이게 2배로 뛰는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부동산 재테크도 성공을 해야 된다. 작은 성공이어도. 그러면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더 큰 성공으로 자신감을 붙게 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 아파트를 사고 팔고 자신감을 얻은 제가 이제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좀 얻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간 것은 서점으로 갔어요. 서점이요? 서점으로 가서 이제 저 같은 초보자가 성공한 사례에 관한 책들을 한 10권 정도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미진한 게 있어서 그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학원도 한 6개월 가서 수강을 했어요. 이거 사전 준비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도전한 거는 급매물에 도전했어요. 좀 급하게 나온 그런 매물에 도전을 했고 네. 그래서 급매물을 사서 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는 제가 경매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경매에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동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고수 친구들 네, 그다음에 부동산 업자들 중에 좋으신 분들하고 예. 친분 관계로 친분 관계를 정보를 계속, 얻어야 되니까. 유지를 했고 그래서 밥도 많이 사고 요구르트 같은 거 맨날 사서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친분을 유지했던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실패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아직은 실패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네, 다 수익을 남겼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진짜 그 두 분의 전문가의 조언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은 이제 호떡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새로운 요리에 도전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요리는 그냥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누구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누구도 이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3가지 팩터를 놓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좋은 제품이 이제 맛이죠. 맛도 있고 제품을 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다가설 예정입니다. 종류가 어떤 종류죠? 일단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네. 프랜차이즈 쪽을 뭐 준비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이게 작년 실업이나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50대, 60대 초반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호떡 신화에 이어서 또 다른 요리 신화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마케팅 전문가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이제 제품의 품질만 좋다면은 보통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타깃을 분석하는 부분과 차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대찌개도 마찬가지로 호떡처럼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구매하는 것이 똑같을 뿐인 거지 뭐 상권이나 뭐 이런 타깃 같은 것만 좀 다른 거지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건 결국 같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불맛을 살린 중화요리식 부대찌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별점을 잘 살리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타깃 그러니까 아마 중화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색 음식이나 또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네. 자, 부대찌개 음식점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박의 비밀 함께해 주셨습니다. 호떡가프 조영준, 서영옥 씨, 그리고 도움 말씀해 주신 이기용 마케팅 전문가, 박혜영 재테크 전문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수많은 즉석식품과 서구화된 식단에도 여전히 쌀은 우리네 주식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쌀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난 그냥 햇살 사요. 좀 윤기나고 차지고. 제일 좋은 거 싸고 쌀이 좋은 거 사면 밥맛이 더 좋겠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맛있는 쌀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밥맛을 좌우하는 품종의 중요성이 강조됐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품종별로 소량씩 포장한 쌀을 판매하는 곳들도 등장했는데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쌀, 그 맛있는 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서울의 한 정미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흔한 쌀집 풍경이 아닌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어째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여기 정미소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여기 정미소 맞아요. 근데 정미소인데 여기서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네, 여기 정미소기도 한데 여기 오면 갓 지은 밥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서 갓 도정한 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흔치 않으니까 네, 신선한 쌀로 밥을 먹고 싶어서 옵니다. 식사하는 정미소 들어보셨나요? 보통 백반집은 요일마다 반찬이 달라지기 마련. 하지만 이것은 밥이 매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쌀의 종류,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품종으로 200가지가 넘는 품종들이 있는데 지역 이름으로 많이 구매들 하세요. 근데 같은 지역이라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 거죠. 다양한 맛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품종으로 지은 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미소 내에 진열된 30여 종의 토종벼들. 이곳에선 고객에게 쌀 품종별 특징을 직접 설명하고 개인의 기호에 맞게 쌀을 추천해주기도 한답니다. 집에서는 볶음밥도 많이 해먹는데요. 볶음밥에 어울리는 쌀도 있나요? 볶음밥에는 조금 쌀알이 크고 찰기가 적지만 씹는 식감이 좋은 신동진 같은 품종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찰진 밥맛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찰진 밥맛의 대표적으로는 추청이라고 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고슬고슬한 밥맛이나 식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원의 오대쌀이나 아니면 신동진이라고 하는 품종의 쌀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맞는 쌀을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문 즉시 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하는 이곳. 같은 품종의 벼여도 도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식감과 맛이 달라진다는데요. 얼마만큼 많이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식감이 많이 달라지고요. 흔히 많이 아시는 현미가 이제 벼에 있는 왕겨만, 겉껍질만 벗겨낸 것이 현미고요. 30% 정도의 속껍질을 깎아내면 3분도미, 70% 정도의 속껍질을 깎아내면 7분도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 깎아내는 정도에 따라서 밥맛도 살짝 다릅니다. 향도 다르고. 갓 도정한 쌀로 지은 밥이 맛있다 보니 쌀을 대량으로 팔지 않는다는 이곳. 때문에 소비자들도 더 믿고 살 수 있어서 한 번 오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밥맛이 되게 달라요. 네, 백미는 그냥 짝지근한 맛만 나는데 이것은 찰지고 쌀에 다 이름들이 표종쌀 다 다르게 있어서 밥에 오묘한 여러 가지 맛들이 다. 그래서 밥이 맛있어요. 자신이 지은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품종으로 지어 드시다 보면 우리 쌀을 더 애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맛있고 건강한 식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밥을 직접 지어서 먹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쌀만으로 경쟁력을 갖춘 곳이 있는가 하면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살려 쌀가루로 승부를 거는 곳도 있는데요. 밀가루로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 빵. 하지만 이곳에선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는 공식을 깨고 모든 빵을 쌀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빵을 다 국내산 쌀로 만들고 있고요. 흑미, 현미, 찹쌀, 맵쌀, 홍국쌀, 쌀 종류는 다 사용하고 있어요. 호박, 고구마, 단호박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제가 다 사용하고 있고요. 국산 쌀과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다 보니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입소문이 났다는 쌀빵. 실제로 맛이 어떤가요? 밀가루 빵은 조금 이렇게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이거는 되게 소화가 잘 돼요. 편안해요. 밀가루 알러지도 있어서 쌀빵을 선택하게 됐는데 쌀 특유의 맛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빵 반죽을 치댈수록 쫄깃하면서도 가볍고 폭신해지는 건 보리나 밀에 함유된 글루텐 덕분인데요. 과연 글루텐 없이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소량을 최소량을 넣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발효정을 저희가 개발해서 발효정을 넣게 되게 되면은 많은 글루텐이 필요 없이 소량 가지고도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빵의 경우 글루텐 함량이 20% 내외지만 이곳의 빵들은 3% 내외. 대신 쌀가루와 보리진액, 현미유, 솔잎물 등으로 만든 쌀 발효종을 반죽해 조금씩 넣어 쫄깃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순쌀 식빵. 백미는 물론 현미, 흑미, 홍국쌀 등 다양한 쌀을 활용해 만들고 있고요. 고소한 콩가루가 일품인 쫀득한 인절미빵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쌀빵을 드시게 되면은 소화가 잘 되고 더부룩하지 않고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밀가루 빵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밀가루의 경우는 가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 특히 방부제라든지 표백제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장이 예민한 분들의 경우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쌀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영양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며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만드는 먹거리가 점점 늘고 있는 요즘. 도시락이나 식사용 조리식품, 면류나 마카로니 등을 제조할 때도 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체 부분의 쌀 소비량이 1년 만에 7.4%나 증가하면서 쌀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쌀을 활용한 이색 디저트와 다양한 막걸리 등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등장했는데요. 사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쌀로 만든 요리를 배워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쌀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 중인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년 창업자들이 쌀을 활용한 레시피들을 직접 실험해보고 이를 직접 소비자들한테 팔아보고 좋은 점은 어떻고 나쁜 점은 어떻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더욱더 자립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기호와 트렌드를 반영한 쌀의 건강하고 맛있는 변화. 우리나라 쌀 소비 시장에 불어오는 좋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41분이고요. 이번에는 굿모닝 네트워크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 속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미래 식량,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요. 바로 설국열차의 한 장면 중에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블록, 마치 이제 양갱처럼 생긴 거를 제가 이제 물론 이거는 약간 그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서 미래에는 식량을 먹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미래 식량으로 이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국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곤충을 미래 식량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백질 1kg를 생산하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10kg 먹게 되고 돼지는 5kg, 닭은 2.5kg 정도 먹는데 곤충은 1.7kg만 먹게 되죠. 그래서 식량도 적게 들어가고 또 사육하는 공간도 아주 적기 때문에 다양한 미래 식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곤충들이 있을까요?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곤충은 우리가 옛날부터 참 많이 먹어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번데기 드셔보셨죠? 맞아요. 또 맥주집에서 메뚜기 드셔보셨을 겁니다. 누에 같은 걸 먹었는데 최근에는 갈색 거절이라고 해서 고소해 또는 꽃뱅이, 장수풍뎅이 또 귀뚜라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식품으로 등록돼서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죠. 사진으로만 봐서는 사실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저중에 이제 번데기는 좀 우리가 익숙하고요. 그런데 맛도 맛인데 영양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곤충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단백 식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타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기질인 칼슘, 철들이 많이 있어서 영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나 환자들의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뭐 단순하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곤충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곤충을 이용해서 죽, 파스타 또는 뭐 양갱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되어 있고 이를테면 순대에도 곤충이 들어가서 고단백 음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 뭐 쿠키, 푸딩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곤충으로 만든 음식들 맛은 있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지금 좀 전에 쿠키 같은 것도 좀 자,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든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건데 요게 지금 곤충으로 만든 쿠킹하고 바죠. 실제 먹어보면 고소하다, 맛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이 없다는 게 요즘에 곤충의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예, 아주 고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바랑 에너지바랑 똑같네요, 맛이. 에너지바에다가 단백질이 첨가돼서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음식들이 지금 시중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스타나 면 종류로 하는 그 카페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 카페 연간 매출액은 2억 5천만 원짜리까지 되기도 하고 또 전용 카페에서도 연간 1억씩의 이런 소득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곤충이 식용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곤충이 단백질이면서 고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데 곤충 중에서 항생물질들을 뽑아서 다양한 화장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애기뿔 소똥구리나 왕지대 같은 데서는 그 항생물질 성분을 뽑아서 이용하는데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화장품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연간 매출액도 10억 내지 15억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큰 소득원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쓰이고 화장품으로 쓰이고 또 어떤 용도로 최근에는 의학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의약용품으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벌로 이렇게 침을 맞았죠. 맞아요. 그래서 봉독을 이용해서 관절염을 치료하거나 특히 요즘에 뇌에는 인공 고막 패치나 인공 치주막을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최근에 첨단 기술과 만나서 3D 프린팅을 위해서 우리 수술할 때 쓰는 봉합사라고 그러죠. 수술용 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뼈를 고정하는 그런 핀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가장 재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코올성 간 질환에 무예를 익혀서 가루로 해서 먹으면 그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어서 금의 곤충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곤충 그러면은 뭐 식용 정도로는 쓰이겠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화장품, 의약품으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참 놀랍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밖에 농업진흥청에서 또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있다면서요? 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색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는 2종 장기 이식용 돼지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장기를 이식하는 돼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게 가능한가요? 예,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들이 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의학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이식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자들이 적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생리적인 구조가 사람하고 비슷한 돼지의 장기를 이용해서 그 소위 브릿지라고 그러죠.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원 것을 필리핀 원숭이에 저희가 심장, 췌도, 각막 이런 걸 이식하고 있는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60일 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 각막을 이식한 돼지 같은 경우에는 234일 이렇게 살고 있어서 금에 멀지 않아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장기이식 대기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우리 안전한 국민 먹거리 또 곤충을 이용해서 다양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함께 장기이식용 돼지들이 빨리 사람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서 인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농촌진흥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님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계가 개헌을 앞두고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요구하는 1,000만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농업인 단체와 국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은 어제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범국민 공감대회를 열고 1,000만 명 서명지를 김재경 국회 개헌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과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대사인 모델 한현민이
어제 강릉에서 성화봉송에 참여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번 성화봉송에 다문화 가족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이번 성화봉송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은 모두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9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